계속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이제 차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차이는 어디로 가느냐면요. 차이는 다시 이 최소 단위라는 개념에 대해요. 차이하고 최소 단위는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자, 최소 단위는 모든 게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동일한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뻔하다 그래요. 어떤 정보도 없어요. 동일한 걸 아무리 쌓아도 그냥 동일한 걸 뿐이에요. 그러면 우주가 출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개성이 있고 다 다르고 생물학이 있고 물리학이 있고 미술이 있고 이게 달라지는 거는 동일한 것만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한 거가 차이를 만들어야 돼요. 자, 제가 내각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자, A라는 삼각형이라는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각형이라는 경험을 했어요. 예.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게 동일한 거잖아요. 요건 두 개 다 속해 있죠. 요걸 동일하게 해 있는 거는 핵심입니다. 브레인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뭘 처리하지 않느냐 하면, 요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요 공통점 있죠. 요거는 A를 하든 B를 하든 항상 드러나죠. 요 항상 드러나는, 항상이란 말이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공통 부분은 처리할 필요 없죠.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오케이? 항상 일어나는 거는 브레인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는 대신 항상 일어나는 그 테두리를 범주라 그래요. 그리고 이 테두리 속에 들어가는 걸 개념이라 그래요. 아, 기가 막힌다. 자, 명확해졌죠? 예. 공통 부분의 테두리, 프레임, 그걸 범주라 그러고, 그 범주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개념이라 그래요. 물그릇을 범주라 그러면 물그릇 속에 들어가 있는 물은 개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 범주를 떠날 수 없어요. 같은 겁니다, 가지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물그릇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 물이 정보라 하면 이 물그릇만 정보를 포함해요. 다시 말해서 그걸 내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예. 지각은 개념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지각이 우리가 보는 세계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세계는 여러분들이 지각이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 하면, 새로운 세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운 창문을 내야 돼요. 오케이? 새로운 창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야기했던 새로운 지각을 여는 거예요. 예. 다 연결됩니다. 다 연결되고. 자, 그래서 이 공통점인데, 그러면 이 공통점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이 공통점 바깥에 있는 이게 바로 뭐냐면 차이가 되죠. 명확하게 됐죠?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차이는 꼭꼭 찌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차이만 우리 브레인이 처리합니다. 그 차이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게 바로 가치입니다. 밸류입니다. 예. 그게 우리 행동에서 가치가 뭐가 되느냐 하면, 그게 목적이 됩니다. 이제 명확해졌죠? 그래서 우리 브레인은 차이만, 가치만, 그 가치가 우리 브레인에서 내 생존 본능하고 링크될 때, 가치가 생존 본능하고 링크되는 현상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예. 이제 감정이 뭔지 명확해졌죠? 감정이 있으려면 차이가 있어야 돼요. 예. 그 차이를, 내 생존에 중요한 차이에 우리 브레인이 거다가 개념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 가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차이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차이에서 가치가 나와요, 가치가. 동일한 데서는 가치가 없죠. 항상 동일할 때는 아무도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주 전체를 이해할 때는 먼저 최소, 동일률, 최소를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최소가, 이제 어렵습니다. 최소의 동일이 가치를 만드는 과정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게 사실은 대성기실론 이론의 저런 핵심이라고 봅니다. 기신론에 바로, 문명업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문명의 발현이 돈연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바깥 경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 보는 자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업전현이라 그러잖아요. 기신론 사상에. 그 기신론에 그 모든 게 그
진여 본각의 그 흐름이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진여 본각 뿌리 올라가면 불각, 수의각, 구경각 다 하시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거에 처음에 뭐냐면 이 돈년의 무명의 바람이 돈년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 돈이란 게 뭐냐면 갑작이란 말이잖아요. 그 갑작이란 말이 뭐냐면 인가를 떠나갖고 홀년이 내한테 덮쳐왔는데 그걸 자연할 때 연자를 씁니다. 돈년이 일어난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설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논리의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돈년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진여 본성 같은 이 동길률, 최소 단위라는 것은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최소 단위는. 자연 원자 그 자체예요. 근데 원자가 연결돼가 분자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는 베리에이션, 변이가 일어나야 돼요. 원래 동일한 것이 어떻게 변이를 만들어내는가, 이게 입자 물리학에서도 가장 핵심입니다. 그걸 뭐냐면 퀀텀 플렉체이션이라고 그래요. 정확히 퀀텀 플렉체이션, 양자 요동이라는 개념이 불교 대성교학에서 이야기하는 돈년하고 완전히 같습니다.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돈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신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무명의 돈년의 바람이 일어나서 업전현이 놔두어지는 이 과정, 그 찰나는 불각에 오르는 각자만이 볼 수 있다. 그렇게 나와요. 붓다만이 볼 수 있는 경지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일단 차이가 출현한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퀀텀 플렉체이션이 일어나고 베리에이션 차이가 출현한 거예요. 차이가 출현했던 걸 제가 계속 강의하는 중에 우주에 4가지 힘이 출현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주가 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차이라는 거, 그럼 이 차이라는 게 이쪽이 어디서 안배야 되느냐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쪽에 목적성하고 연결됩니다. 목적이란 게 뭡니까? 이건 다 목적이 있죠. 인생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에서 가장 중요한 브레인은 첫 번째 관계를 처리하는 머신이다. 두 번째 뭐냐 하면 프레딕션, 예측을 하는 머신이다. 세 번째 뭐냐면 목적 지향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브레인을 물으면 목적 지향성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이거는 5억 년 동안 출현한 겁니다. 물고기의 척추 등뼈 아로 새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척추동물이 그 물고기에서부터 5억 년 동안 진화를 하면서 3억 6천만 년 전 대봉기 때 육상으로 진출합니다. 고생대 대봉기 때 물고기가 육지로 출현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까지 오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 육상 척추동물의 출현입니다. 그걸 양서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충류, 포유동물 이렇게 이제 가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이어서, 육상으로 척추동물이 진출해갖고 개구리부터 쭉 악어 이렇게 뱀으로 되면서 첫 번째 만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 물 속에서 하고 육상에서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3가지입니다. 육지로 올라오면 중력이 작용해요.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면 볼게요.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하면 상하라는 어느 본능적 개념이 출현합니다. 위와 아래라는 개념입니다. 위와 아래라는 개념이 출현하는데 이게 출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우물가의 액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세요? 우물가 액에는 상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이제 이해하셨죠? 우물가 액이란 말 우리 쓰잖아요. 우물가 액이는 누구나 지나서 구출해줘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애들은 우물 절벽을 아래잖아요. 자기는 위에 있잖아요. 이거 두려움이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갓난애들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크면 이렇게 하죠, 애들이. 그런데 한 1년 상간에 갓난 애들은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진화적으로 어떤 걸 획득했다는 거예요. 아주 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데, 낮은 데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상하가 있고, 두 번째 출현하는 개념이 앞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 앞뒤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 행성 지구 표면을 걸어가기 위해서 서울에서 대전을 가든지 뭐 어디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앞과 뒤라는 개념이에요. 앞과 뒤라는 개념은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을 공부하면 안타리오 포스트리어부터 배워요. 자, 여기까지는 명확하죠. 앞과 뒤. 근데 세 번째 개념이 출현해요. 그 세 번째 개념이 뭔지 알아요? 자와 우입니다.
근데 이 상하는 어떻게 생겼냐면 중력담으로 생겼고, 이건 뭐 떨어진다는 거예요.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진다 생겼고, 앞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척추동물한테만 나오는 겁니다. 요게 우리 척추동물에서 척추의 앞쪽에 머리가 있고 뒤쪽에 꼬리가 있는데 이게 앞뒤가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게 우리 호모사피엔스 와서 뭘로 바뀌었냐 하면 이게 바로 목적성으로 바뀐 겁니다. 이 목적성으로 가는데 척추동물이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 뭐 보통 대부분 우리 동물, 인간 어디로 갑니까? 먹이를 향해서 가죠. 됐죠? 파트너를 향해서 가죠. 자, 먹이하고 파트너는 뭡니까? 그게 가치입니다. 됐죠? 그게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요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요가 가치가 들어가요. 나와 다른 거죠. 내한테 없는 거죠. 가치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치는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됐어요? 내가 갖고 있지 않는데 내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먹이죠. 그거 없으면 내가 죽으니까요. 그 다음에 속인들은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자식을 놓으니까요. 파트너하고 먹이는 성욕하고 식욕은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요게 목적성의 출현입니다. 명확해졌죠? 그 두 가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저는 그거밖에 없다 봐요. 사실은 다 분해해보면 먹이하고 파트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 이제 드디어 이 가치하고 목적성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금방 얘기했는데, 이 좌우는 잘 들었어요. 필요 없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방해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후에 고대 국가를 만들고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좌우를 설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좌우의 특징은 좌우의 균형을 맞춰라는 거예요. 좌우는 없어도 되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히려 없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좌우를 착각을 많이 해요. 이 좌우라는 개념이 우리 브레인에 정착이 잘 안 돼요. 그게 실제로 정신병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난독증입니다. 혹시 들어보시죠? 난독증이 왜 일정한 비율로 우리 호모사피엔스 계속 나타나느냐 하면요. 이 난독증이 단어가 거울 대칭으로 된 단어를 구별 못 해요. 우리가 디귿하고 우리 알파벳을 보면 대칭 비슷하게 있는 알파벳 있잖아. 그런 문자를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좌우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문화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좌우 이야기할 때, 진보, 보수, 항상 이야기할 때 먼저 균형을 맞춰라 그러잖아요. 균형을 안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행성 지구에서 균형을 맞추면 비행기 날개가 좌우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맴돌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좌우가 없으면 돼요. 좌우가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뭔가요? 놀랍죠? 앞으로 가는 시스템에서는 좌우의 균형을 맞춰주고 아예 없거나야 돼요. 상하는 있어야 돼요. 상하를 놓치면 죽어요. 떨어져 죽어요. 앞뒤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네. 대단한 개념입니다. 대단한 개념입니다. 예. 대단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라는 게 가치고, 가치는 왜 출현했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목적을 이야기했죠. 목적성이 왜 이쪽에 내가 안배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성은 이 가치가 목적입니다. 목적성이 돼요. 목적. 예, 목적 혹은 목표라 그러는데, 자, 더 구체적인 건 목표입니다. 이거다 적어 드릴게요. 목표에 갈로 열고 말라. 저는 이런 표현 좋아해요.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던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 들어가는 가장 적합한 말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목표의 달성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뭘? 목표를 먼저 세우고.
자, 요거 힌트 드리면, 요것도 최소 단위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풀 때 제가 하는 방법은 여기서 가장 코어, 최소 단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공략하면 문제가 풀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답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목숨 걸지 말라. 목숨 걸지 말라. 목숨 걸어야 돼. 네, 목숨을 일단 걸어야 됩니다. 목표. 자, 요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목표에 눈을 떼지 말라. 예. 의외죠. 예, 이런 거예요. 의외성이 있어야 돼요. 요게 키입니다.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목표 이야기의 최소 단위는 뭐냐면,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자, 목표에 눈을 안 떼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모든 순간에 목표에 눈을 안 떼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스토커지, 뭐. 다른 말로 좀 편집광이지.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배할 정도, 편집각 정도 돼야 된다. 스토커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 목표에 도달을 해요. 자,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목표에 눈을 떼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그 세 가지를 적어 드릴게요. 목표에 눈을 떼지 않으면, 첫 번째 베네핏이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장애물이 사라져요. 놀랍죠? 왜 그래?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다른 걸 안 보니까. 자, 보세요. 장애물은 내가 목표한테 가는 데까지 방해지는 걸 장애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목표밖에 안 보는데 장애물이라는 게 아예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잖아요. 예. 최소 단위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논리적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목표에 눈을 안 떼면 우리가 목표에 모은다는 건 장애물 땀을 그러잖아요. 마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돌을 몽개신 마장 땀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온갖 유혹들 있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우리는 물리쳐라 그러잖아요. 극복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게 진짜 유혹을 억압을 하면, 잘 들었어요? 억압을 하면 할수록 더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묘책이요. 유혹을 보지 말고 목표만 보라는 거예요. 유혹을 놔두러 두라는 거예요. 오케이? 유혹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 말의 핵심은 눈을 떼지 말라는 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결과가 뭐냐 하면 장애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장애물이 안 생기느냐 하면 목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저 다른 버전을 이야기하면 저 인디언 할아버지가 사랑스러운 손자가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늑대 2마리가 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거예요. 늑대 2마리가, 계속 싸우는데,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질문했어요. 그거 아시죠? 예. 들어보셨어요? 예. 2마리 늑대가, 착한 늑대, 악한 늑대가 싸우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착한 늑대, 악한 늑대 이야기를 하니까네, 인디언 그 손자가 듣더니, 할아버지, 그럼 2 늑대 중에 누가 이겨요? 물었어요. 그 할아버지 말이, 너가 먹이준 늑대가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가 관심 갖고 계속 키워진 늑대가 이긴다. 그게 악한 늑대든 착한 늑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관심 갖고, 너가 계속 먹이를 던져준 그 늑대가 이긴다 그랬어요. 요 말이 뭐냐 하면, 그게 여러분들 유혹이 좋은 유혹이든 나쁜 유혹이든 그걸 보는 순간 가를 키우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성리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엄청난 뜻을 갖고 있어요. 유혹을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틀렸어요. 지금 심리학은 유혹을 극복하지 마라 그래요. 단지 시선을 딴 데 두라는 거예요. 예, 단점은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묻어질 뿐이지. 지난 100년 동안 심리학이 실패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고쳐주려고 그랬어요. 그게 100년 동안 실패한 실험입니다. 단점은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덮여질 뿐입니다. 왜냐? 덮여져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단점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 있는 장점을 찾아갖고 그 이야기만 하면 단점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지면 효과적으로 없어지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같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목표의 가장 핵심은 최소 단위는 시선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중요한 결과가 나오는데 장애물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장애물이 사라진다.
목표에 눈을 안 떼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목표에 눈을 안 떼면 두 번째 베네핏이 얻는 게 뭐냐 하면, 아무런 소음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찾아낸다. 주파수를 찾는다. 항상 가능해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젊은 남녀들이 모여갖고 있을 때 자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저 연회장 수십 명이 있어도 저 코너에 있어도 저 사람 이야기는 내가 관심 있는 사람 이야기는 속속 섞이는 소리도 들리죠. 주파수를 찾은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이 들렸을까요? 일구월심으로 그 사람을 생각했죠. 목표에 눈을 뗐어요, 안 뗐어요? 안 뗐죠. 목표에 눈을 안 떼면 아무리 미약한 벌레 소리라도 저쪽에 들려요. 네. 그래서 이 최소 단위가 뭐냐면, 목표는 핵심이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대충 내가 이해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요. 목표에 눈을 떼지 않으면 내하고 아무 관련 없는 세상이 뭔가를 알려주려고 아우성친다는 거예요. 예.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이 아우성친다는 거예요. 예, 당신의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예. 세상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나하고 아무 관련 없는 세상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해볼만 하잖아요. 예. 왜 목표라는 걸 우리가 목표에 어디 있어요? 요거 내가 설정해놓은 목적성, 목표. 예. 다 그러잖아요. 해월스님 다 아시잖아요. 수월스님, 해월스님. 근데 수월스님인가, 간도로 가갖고 그랬었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신부장구 대단하니 그거 하나만. 예, 수월스님이죠? 내가 누구야? 우령 큰스님한테서 옛날에 아주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령 큰스님 그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수월스님 만주 이렇게 가갖고 했는데, 그 스님이 해월스님 그 밑에 만공스님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정확은 없는데, 이렇게, 늙은, 나이도 수자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했더니, 딴 건 안 하고 하는데, 글자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천수경 신모장교 대단한 일을 가르쳐 줬더니, 그것만 계속 너무나 빨래 들어가서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봤더니, 부엌에 군불을 떼고 있는데도 계속 불 지펴가면서도 그 삼배 빠졌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스승이 좀 움막 쥐어주고, 너는 이것만 하라 해갖고. 그래서 그걸 완전히 관문을 돌파했다 그러잖아요. 요겁니다. 딱 하나의 목표. 그거 의미고 목적 아무 상관없어요. 딱 하나만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마지막에 가서는 바로 이 세 가지 원리에 의해 갖고 온 세상이 당신의 그 한 가지에 대한 답을 다 가르쳐 줘요. 저는 특히 세 번째가 최근에 많이 느껴요. 많이 느껴요. 이렇게 넉넉고 내가 원하는 그 목표에 딱 무의식상으로 딱 점을 찍어 놔놓고 특히 이렇게 2시간, 3시간 이렇게 차를 타고 여기 좋아요. 운전하는 사람 좀 힘들지만 뒷자리에 탁 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촥 와서 오는 날은 참 좋아요. 탁. 적어도 2시간, 3시간이 그냥 가요. 딱 해갖고 창밖을.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넉넉고 봐야 돼요. 어떠한 포인트에 딱 좋은데 그 대신 내가 하는 그 질문에 그거는 던져. 이걸 뭐라 하냐 하면 디렉티드 완더링이라고 그래요. 여기 나오네. 이걸, 창의성 나오죠. 요 창의성 가는데, 이 창의성의 본질이 뭐냐 하면, 이 내각에서 디렉티드 완더링이라고 그래요. 디렉티드 완더링. 그러니까, 방향 지어진 방황이요. 근데 지금까지 방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젊은이들은 방황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방황을 하면 그 정신분열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방황을 하되 무의식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결정해놔야 돼요. 방향 지어진 완더링입니다. 기가 막힌 게 이게 두 가지가 상충되는 개념이 결합된 거예요. 그 창의성의 본질은 뭐냐면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그 창의성은 여쭤줄게요. 창의성은 뭐냐면 꺼적거린다. 그 다음에
만지작거린다. 그 다음에 어슬렁거린다. 이거 나중에 출처 밝히세요.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창의성이 일어날 특징은 뭐냐면 끄적거린 겁니다. 그걸 뭐라 하면 낙서라 그래요. 다 해봤죠? 학창시절에. 이 낙서가 이게 창의성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잘 그리려 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그려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래서 낙서할 수 있는 거. 낙서가 창의성이 가장 좋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슬렁거리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산책입니다. 산책. 어슬렁거려요. 그 다음에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요게 조금 어감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만지작거린다는 게 사실 기술밭에 있는 사람들은 핵심입니다. 뭔가를 뚜둑이 만들어 봐야 돼요. 자꾸 만지작거려 봐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노트를 해보면 근데 이런 모델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브레인 모델도 만들어 창의적으로 막 만들면 처음에 그 결정판이 안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습작이 나오잖아요. 만지작거려야 돼요. 예, 뭐 여러분들 그저 소동파의 적벽부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중국이나 우리나라 선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적벽부 그 명문이 어떻게 나왔는가가 어떤 후대 선비가 궁금해갖고 소동파 집을 살짝 들어가 봤다 그러잖아요. 갔더니 그 적벽부 쓰다가 실패했는 그 초기 버전이 상자로 한 상자 있었다 그러잖아요. 명품은 만지작거리다 나옵니다. 무수하게 만지작거려야 돼요. 예. 그래서 스케치가 왜 좋냐 하면 저는 학습이 가장 큰 게 스케치라 그래요. 스케치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스케치는 일단 내가 뭘 잘해야겠다는 그게 힘이 안 들어가요. 그게 편해요. 스케치. 손으로 스케치. 낙서를 계속하고 하다 보면 자, 손으로 그린 그림 저는 브레인 공부도 제가 전자공학을 했는데 반도체를 했는데 브레인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브레인 그림을 스케치하다가 브레인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 방법밖에 없다 생각해요. 브레인을 그려요. 처음에 브레인 그려보시면 그건데 예, 진짜 엉망이 돼요. 왜냐하면 브레인은 전부 다 자유곡선이잖아요. 곡선밖에 없잖아요. 그 곡선 그리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나중에 되면 난 친다 그러잖아요. 써야 하는 사람. 난을 치듯이 브레인 그림이 난을 치듯이 쳐져야 돼요. 그 상태까지 가야 돼요. 그럼 이 브레인의 후두엽, 전두엽, 척두엽의 이 곡선 구조가 내 머릿속에 아로 새겨져 있어요. 그 얼마나 근사하게 치니까 알아요, 제가. 예. 자, 스케치가, 낙서가 왜 공부의 최고의 방법이냐 하면요. 피드백이 곧장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책을 읽어갖고 내가 이해했다는 걸 알려면 피드백이 흐릿해요. 근데 내가 공부했는 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내가 그게 근사한지 아닌지 원본을 내가 알아요. 근데 근사하게 그린지를 곧장 원본하고 디퍼런스를 금방 알아요, 차이를. 그러면 곧장 피드백이 돼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방법은 내가 하는 학습법이 피드백이 얼마나 빨리 되는가 요거를 빨리 측정해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요거 조금만 잠깐 쉬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래서 자, 다 왔어요. 창의성은 반드시 창의성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가 뭐냐면 몰입입니다. 자, 미리 출전도 밝히겠습니다. 이거는 뉴로사이언스에 지금 살아있는 한 5명의 세계적 대가 중에 한 사람이 썼는데 다마지오라는 사람이 썼는 책입니다. 그 책의 결론은 내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뒤에 계속 이야기 드릴게요. 그 책의 결론은 딱 3가지입니다. 그 책의 결론이 뭐냐 하면 being에서 feeling에서 knowing 요 3가지입니다. 이 다마지오는 국내 이전에 책이 3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70대 넘는 노과학자인데 이 다마지오라는 사람이 평생 연구했던 분야는 필링입니다. 필링 느낌이죠. 도대체 느낌이 우리 브레인에서 어떻게 생성되고 느낌이 잘못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이게 이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연구 테마였고 이 느낌에 관한 연구, 느낌이 훼손이 됐을 때 정신병리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해갖고 지금 형법에도 이 사람 이론이 일부 적용되어 있을 정도로 세계적 학자입니다. 한 세계적 대가가 평생을 feeling,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도대체 뭔가를 엄밀한 내각으로 밝혀낸 책입니다.
자, 조금 전에 몰입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자, 앞으로 엄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제 강의의 주제는 뭐였나 하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생존에 관한 문제였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코로나19를 나라마다 사망률이 다르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 나라의 지도청이 이 분자세포 생물학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만큼 그 경각심을 갖고 있는가 과학적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는 수십만 명이 더 죽어나가요. 그거 하나가 과학적 지식을 어느 정도 갖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수만 명이 더 죽어나가겠냐 덜 죽어나가느냐 관계되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에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동성애 관한 같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애완견에 관한 문제라든지 AI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념 갖고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롭지. 사회는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못 받아들이면 내가 괴롭지. 내가 갈등구조 속에 살죠. 그럼 내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움으로 가는데 자, 그럼 배움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요? 효율적으로. 이 문제가 실제로 닥쳐요. 그럼 배움 빨리 하면 여러분들 몰입을 하셔야 돼요. 거의 몰입을 해야 되는데 몰입에 최소 다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몰입의 가장 키 법칙이 요것만 적어놓고 잠깐 쉬겠습니다. 몰입은 첫 번째 뭐냐면 몰입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출전을 밝히면 칙센트 미하이라는 몰입 하나를 갖고 세계적 학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분 왔습니다. 알죠? 칙센트 미하이? 예. 칙센트 미하이가 주장하는 세 가지 몰입의 법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요 앞에 여기도 형용사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몰입은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규칙입니다. 예,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피드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몰입을 하시려면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습관을 빨리 들이기 위해서 몰입을 해야 된다 하면 요 세 가지를 주목하시면 되는데 요거에 요 들어가는 앞에 있는 형용사가 중요합니다.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체적이었다. 뚜렷해야 된다. 뭐 근처에 갔어요. 정한 단어는 뭐냐면 목표는 명확해야 돼요. 이 형용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명확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목표는 가급적 수치로 제시돼야 돼요. 수치상 헷갈리지 않잖아요. 수치로 제시하면 내가 영어 단어를 1시간 공부해뒀다기보다는 영어 단어를 10개를 오늘 아침에 암기를 하겠다. 이게 구체적이에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목표는 명확해야 되고 두 번째 규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은 정확해야 돼요. 자, 생각해보세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스포츠 게임이 성립하려면 규칙이 정확하죠. 예. 그래서 규칙을 하는데 규칙은 정확해야 돼요. 정확한 규칙.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줄넘기를 습관한다. 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습관을 한다면 정확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줄넘기를 하루에 수치로 하루에 1000번 하는데 그게 아침 7시에 할 건지 저녁 5시에 할 건지 그거조차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장소가 정해져야 돼요. 나는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한 가지 했는데 이 소나기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옛날에 처음 공부할 때 적응해 봤어요. 어떻게 적응했냐면 소나기 힘을 키운다. 이거 대충 이거 습관하면 어떻게 여러분 설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내가 오늘 하루에 몇 개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어떻게 했나 하면 어느 적당한 걸 딱 샀어요. 소나기 힘 키우는 걸. 그래서 우리 내 연구소에 내 그 책상 서랍에다가 딱 놔놨어요. 그 다음에 규칙을 어떻게 정했냐면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8시 반에 출근을 딱 하면 딱 서갖고 의자에 앉기 전에 서랍을 열고 꺼낸다. 요까지 설계를 다 해야 돼요. 이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앉아서 하는 거, 서서 하는 거 다 달라요. 요 정도까지 정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하는 조건도 체형에 맞춰야 돼요. 요렇게 해갖고 이걸 횟수를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해갖고 내가 힘이 다 할 때까지 한다. 이걸 또 여러 가지 정할 수 있어요. 내가 무조건 100개까지 한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를 내가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정교한 습관의 설계라 그래요. 정확하셔야 돼요. 나는 계획자 부분은 너 습관에도 계획 한번 만들어 딱 보면 알아요. 성공할지 안 할지.
그 정도로 정확해야 돼요. 자, 요거 두 가지는 대부분 알아요. 세 번째가 이제 이 모든 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 피드백인데, 피드백의 핵심 뭔지 알아요? 예, 대부분 정답에 가까웠어요. 예, 신속해야 돼요. 신속한 피드백. 자, 요거도 보시면 내가 형용사를 다 맞췄잖아요. 뭐뭐한. 요걸 뭐라 하면 대칭이라 그래요. 왜 제가 요렇게 맞췄을까요? 최소작용이란 개념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렇게 맞춰놓는, 요렇게 구격화된 정확하게 맞춰놓으면, 형용사도 이렇게 맞춰놓으면 안 잊어져요. 요게 지금 내가 최소 단위라는 개념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소 단위를 찾는다는 이거 하나가야 제가 40년 동안 공부했는 결론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불교도 저는 이 속에 있다 보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이 어떻게 해서 습관이 만들어졌고, 종교가 어떻게 출현했는지도 이 최소 단위 하나로 저는 다 설명해요. 네.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거 정말 좋아요. 자, 그래서 신속한 피드백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요 딱 보면 시각적으로 이 내용을 들어가지는 맞춰져 있죠. 딱딱 맞춰져 있죠. 이게 여러분들 칙선대 미아의 책 다 읽어봐도 못 찾아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문장 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칙선대 공부하는 사람 물어봐도 그 책이 어디 나오는데 내한테 묻더라고. 발견을 못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쟁한 목표의식을 갖고 책을 쫙 읽다 보면 그게 딱 드러나요. 난 칙선대 미하의 가장 위대한 점이 그 사람이 몰입을 평생 연구한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요 세 가지를 내가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신속한 피드백이 뭐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자, 피드백은 핵심 뭐냐면, 신속하다는 말은 시간에 대한 개념인데, 자, 세 가지 해보세요. 낚시. 피드백 언제 돼요? 이거 종잡을 수 없지. 빠르면 10분 내로, 짧으면 서너 시간 후에, 어쩌면 10시간에도 한 마리 못 잡을 수 있잖아. 피드백이 들쭉날쭉하죠. 어쨌든 피드백이 되는데 이틀까지는 안 가요. 자, 두 번째, 시험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열심히 서울대 간다. 고등학교 1학년이 열심히 해갖고 결과 서울대 들어가는 시험 점수 100점 맞는까지 피드백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3년 걸립니다. 그것도 확률이 되게 희박하잖아요. 자, 그럼 빠른 피드백 해볼까요? 자, 스님들 하투는 안 하시잖아요. 이게 도박 같은 건 안 좋은데 도박을 한다 써요. 타짜라 그러잖아요. 결과가 언제 나와요? 자, 지구상에 이 하투패의 결과가 10분 후에 나타난다면 지구상에 아무도 하투 안 합니다. 됐죠? 명확해졌죠? 1초 내로 나타나요. 아무래도 10초 내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나 도박에 중독이 돼요. 몰입에 극단이 중독이잖아요. 자, 그거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1초 내로 피드백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컴퓨터 게임이에요.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이, 그 많은 학생들이 PC 게임에 중독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엔터만 눌리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독되는 거예요. 자, 어제 내가 그림 그려줬죠. 요거 있네. 이게 뭐에 갔죠? 반복 횟수죠. 이제 잡혔죠? 시간이 들어간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굉장히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공부를 하실 때 이제 갑자기 브레인 공부한다면, 어이구, 저 박 박사 뭐 15년 공부했다는데 내가 하면, 아이고, 나도 10년 걸리지. 이러죠.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거의 30년 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단, 10년 동안 할 걸 횟수를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할 그 반복을 1년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신속한 피드백이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물리학을 하든 지질을 하든 암색을 하든 짧은 시간에 빨리 하고 빨리 반복하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반복은 힘이 세다. 반복은 힘이 세다. 예. 그래서 반복을 하는데 반복을 불러오는 시간을 빨리 줄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시간의 법칙이 그게 그 심리학의 유명한 그 망각의 곡선이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잠깐 망각의 곡선이 뭐냐면 지금 오늘 배웠잖아요. 가장 좋은 건 일주일 후에, 요거 딱 배운 걸 오늘 저녁 하루 내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석 달 후에 봐도 돼요. 그 다음에 3년 후에 봐도 돼요. 간격이 하루 간격에서 한 달 간격에서 3년 간격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가만보면 굉장히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분야를 공부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면서 간격을 서로 교본으로 설계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부터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충동에서 터부 거쳐갖고 정교한 습관, 요거가 이제 종교 의식인데 이걸 리추얼이라 그래요. 예, 리추얼 종교식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브레인이 지나오는 과정에서 정교함, 이 정교하다는 말이 섬세하다는 말하고 조금 어감이 다른데, 그 정교함, 우리 인지작용이 정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정교함이 두 가지 중요한, 그러니까 종교 리추얼하고 언어가 출현해갖고, 이 리추얼은 뭘 갖고 왔냐면, 바로 그 사냥꾼이 떨린다 그랬잖아요. 불안해진 게 불안을 극복하는, 그게 이 리추얼을 통해서 이 불안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스테이블해진 거죠. 안정해진 거죠. 그걸 보면서 행동이 뭐 불안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우리 한 5살 먹은 애 이렇게 어른들이 보고 있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강아지들이 그래요. 강아지들이 그래요. 짐승들이 일반적으로 그래요. 우리에 갇힌 짐승들 한번 보세요. 끊임없이 확 다니잖아요. 그게 행동이 왜 그러냐 물으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이 불안이라는 개념은 실존주의 철학에서 가장 핵심 개념이기도 하고, 이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이 인류가 몇만 년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나온 게 종교고 사실은 리추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기 종교. 그 다음에 언어는 뭘 하느냐 하면 그 언어가 출현해서, 언어라는 것은 우리 인지작용의 인간의 이 지적 능력 중에 하나인데, 언어가 인류한테 가진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인지작용을 전반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바로 인지작용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인식작용하고 좀 다릅니다. 인지작용을 굉장히 정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시장 바닥에 노무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어하고, 학자들이 쓰는 용어하고, 소설가들, 시인이 쓰는 용어, 어감들이 다르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 그냥 간단한 말로 얼마나 고급 단어를 쓰는가, 이게 뭐 지적 허용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의 몇 가지 큰 덩어리 중에 하나도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인지, 의식작용이 확장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 능력이 뭐냐 하면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정교하고 섬세한 언어를 쓰면 우리가 느낀 우리의 인식작용, 우리의 표상이 다양해지고 다층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델만 같은 사람은 내과학자가 우리 의식은 뭐냐 하면, 의식은 한마디로 고등한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요걸 적어놨던 게 뭐냐 하면, 이게 다마지오라는 그 세계적 학자, 이분이 30년 동안 연구했는 게 인간의 감정을 연구했어요. 구체적으로 필링을 연구했는데, 그 사람 결론이 뭐냐 하면, 다마지오 책이 국내 3권이 번역돼 나오는데, 그 전까지, 최근까지는 필링 요거 하나를 공략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감수 글을 써준 이번에 나온 지금 서점에 깔려있는 이 책은 이 70대 넘은 이 노대가가 자기 평생 이 이론을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서 들고 나온 게 뭐냐 하면 노잉이라는 거. 하면 간단히 하면 지식이라는 문제예요. 우리 이제 이게 좀 불교하고는 어감이 좀 다른데 어감을 넘어서서 해야 됩니다. 불교에는 뭐라 그러죠? 노선님들, 선사들이 항상 하는 게 불림문자라든지, 그 다음에 아라마리를 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어감을 갖고 이걸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세계를 얼마나 촘촘하고 세분화해서 묘사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전개되는 세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명확해요. 자,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혹시 갔다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베트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했어요. 여러분들 베트남이 여러분들 인지 공간에서 어떤 위상으로 갖고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회원들을 데리고 베트남을 학습 탐사를 갔어요.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이에요. 처음에 똑같더니 베트남에 대해서 우리나라 중년 남자가 생각할 수 있는 용어가 몇 개 있어요. 언어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의 개수가 한 5개밖에 없어요. 사이공, 베트공, 호치민, 월남, 또 뭐 있어? 쌀국수. 쌀국수는 최근에 들어온 겁니다. 자, 내가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베트남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제 파트너로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몇 가지나 되는 거 물어보면 요게 5가지 범주를 안 넘어선다는 거예요. 자, 몽골을 볼까요? 몽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몇 가지 없어요. 징기스칸, 원나라, 몽골, 유목민족, 뭐 없네. 그럼 이게 뭐냐면 그 세계가 빈약하다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베트남 같으면 베트남에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나라 한사군 설치했을 때 그쪽에도 사군을 설치했어요. 한나라가 한무제가 기원전 200년쯤입니다. 한무제가. 예. 한무제가 진시황 고담이잖아요. 한무제가 그 전한을 세우고 그 했을 때 이 고조선 영역에 그 낭랑, 진번, 임둔, 현도 내고 군을 세웠잖아요. 예. 동일하게 하서사군을 만들었어요. 하서사군이 여러분들 도낭으로 가는 쪽입니다. 무의, 장액, 주천, 도낭. 기억하고 있네. 이게 분별입니다. 이게 지식입니다. 무의, 장액, 주천, 도낭. 그 속에 도낭이 들어갑니다. 도낭 다 아시잖아요. 이 도낭이 왜 유명하냐 하면 사실은 무의, 장액, 주천이 그 앞에 도시들이 있어요. 그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4개 도시를 뭐라 하냐면 하서에 있는 사군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걸 한사군이라 그랬잖아요. 동쪽에 사군, 그 다음에 서쪽에 사군이 있었어요. 그 무렵에 월남 쪽에도 이렇게 그 한나라가 쳐들어가요. 그래 2000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보세요. 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우리 그렇게 중요하다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도 알고 있는 지식이 5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렀냐 하면 분별이 안 된 거예요. 분별이란 말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저 이야기를 넘어서 갖고 브레인을 연구하는 세계적 대가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뭐냐면 고등한 분별을 내라는 거예요. 그 고등하다는 말이 뭐냐면 디퍼렌시에이션, 차등이 명확하고 섬세하게 된 그걸 아주 결이 고운 하나하나 세분화해 갖고 그 어감, 예. 우리가 이제 그 불자들은 이렇게 이제 절에 가면 그 분위기나 이런 어감들을 하잖아요. 불이문하면, 불이라 하면 그냥 기독교인들이 불이란 말을 들었을 때 하고 둘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갖고 불이 법문, 불이문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확 와닿잖아요. 그 심층적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심층적인 뉘앙스가 바로 아르마리요, 사실은. 그 아르마리란 말을 이게 최근에 이렇게 건세 우리 불교에서 그걸 조금 폄하를 자꾸 하는데 그건 아니요. 궁극적으로 불교도 아르마리를 내야 돼요. 이거 조금 더 이러면 뭐 도노 점수 이야기까지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요거는 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각의 세계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불교도 세계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계상을 베트남 같은 2000년의 역사 이상 같은 그 굉장한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아르마리를 안 내면 5가지밖에 없어요. 아르마리를 내야 돼요.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고등한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이 사실은 잘 보면 붓다가 이야기했던 8 정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명, 정정진, 예, 정언, 정사유. 그때 정자, 발을 정자 다 쓰잖아요. 그게 발음 아르마리를 내라는 거예요. 불교는 알매 종교예요. 모름의 종교가 아니요. 정확히 알으라는 거예요. 초기 붓다의 육성 그대로 정사유. 정사유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하나 그 차이를 정확하게 간파해 보라는 거예요. 네. 가장 명징하고 명료한 이거요. 자꾸 또 옆으로 가면 돼. 자, 다시 모아볼게요. 내가 이거 무슨 이야기 했냐면, 그래서 이거 보면 노인이란 말이 궁극적으로 내가 가는 사람도 마지막에 와서 지식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하고 지혜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혜는 인간에 적용되는 겁니다. 저 자연에 대고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저 바위를 보고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지혜가 왜 우리 인류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덕목이 됐느냐 하면
인간들 사이에 화합을 하고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적 방법론이 지혜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지혜는 자연과학엔 적용이 안 돼요. 좀 냉정할 필요가 없어요. 철저하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자연과학, 인문학 모든 데 적용되는 그거는 뭐냐면 지식입니다. 그게 저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계적 대가의 마지막 결론도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때 지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존의 어감 갖고 접근하지 마시고 아르만 이런 걸로 그런 측면이 아니고 디퍼렌시에이션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뭐냐면 차이를 정확히 알아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였어, 오늘 결론이? 그게 바로 밸류였잖아요. 이제 됐죠? 예. 우리가 갖는 모든 밸류는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얼마나 세분화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미분적분하고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은 그 놀라운 물질의 세계가 보여요. 그 많은 물질의 세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단백질, DNA를 아는 사람은 세포 속이 그 놀라울 대로 아름답고 조화롭고, 그거는 아마 우주에 완벽한 지혜가 있다면, 저는 인간 사회의 지혜가 아니고, 그거는 삶의 처세술에 가까운 어떤 측면에서 완벽한 지혜가 있다면, 완벽한 그게 있다면, 저 세포 속에서 돌아가는 분자 메커니즘이에요. 저 암석의 결정학에서 만들어지는 저 완벽한 그 무엇이요? 예.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세계를 정확히 이렇게 알면 세분화되면 될수록 밸류가 많아지고, 목적은 분명해지고, 애매함은 사라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애매함이 사라져요. 애매함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불안하고 애매함이 같습니다. 불확실하고. 그래서 인류가 궁극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행동, 아까 얘기했죠? 감지에서 반응, 감각에서 운동, 마지막으로 인간은 지각에서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치란 문제가 뭐 철학이나 모든 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럼 가치가 내가 적어놨잖아요. 이겁니다. 이 두 화이트보드에 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화이트보드에 있는 거는 적어도 10년을 매달리셔야 됩니다. 자, 됐죠? 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